1번 수목의 특징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되네. 1번 2차 생장은 유관속 형성층에 의해 2차 조직 및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생장이라는 거는 형성층에 의해서 2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맞는 거죠. 2차 생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구름켜인 형성층에 의해서 2차 목부도 만들고 2차 사부도 만드는 게 이제 수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방추형 시원세포는 주로 접선면에서 분열하여 바깥쪽 세포는 2차 물관으로 분화한다. 맞습니까? 어서 오세요. 틀리죠. 이게 이게 이제 그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물관부가 생기는 거죠, 그죠? 보관이 생기는 거고 바깥쪽에 사부가 생기는 거예요.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접선면이라는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접선면이라는 거는 저렇게 이제 이 수목을 단면을 잘라서 본다 그러면 그죠? 이 둥그런 모습이 그 접선이에요. 그 형성층이 둥그렇게 생겼죠.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 우리 저기 수목 생리할 때는 이렇게 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단면 자른 거예요. 나무를 딱 잘랐다고 생각하시고 이 단면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초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어릴 때는 이게 얇겠죠. 어릴 때는 이렇게 호박씨처럼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자연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호박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살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형성층이 이것처럼 이 나무처럼 이런 형성층이 없어갖고 형성층이 자꾸 이렇게 2차를 만들면서 커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크는데 초보는 크지를 못해요. 초보는 그죠? 초보는 구름켜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만 크고 그죠?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서로 분리가 돼 같이 있어요. 어릴 때는 초본들은 1차 세포들은 이 세포가 물관하고 체관이 같이 있어. 호박씨처럼 돼 있어갖고 이 안쪽에는 희미하지만 약간 이렇게 안쪽에 뭐예요? 당연히 물관이고 바깥에는 체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년 초분들은 이제 되는데 이게 2년생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분리가 돼. 형성층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때 시험에 났던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몰라 이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쪽으로는 바깥으로는 뭐가 생겨요? 사부. 안쪽으로는 저기가 목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갖고 이제 옆으로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처음에 어서 오세요. 형성됐을 때는 여기 앉으시 저 끝에 앉으시면 이렇게 이제 형성층이 생기면서 구름켜가 생기면서 이제 옆으로 크는데 어떻게 크느냐 하면은 이제 완전히 형성층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분리가 돼 이렇게. 이게 이제 2차가 되는 거예요. 이건 1차라 그러는데 그냥 1차 뭐 이렇게 안 붙이고 그냥 1차 세포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2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 처음에 있던 게 진화가 돼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형성층이 생기게 돼요. 형성층이 이게 형성층이에요. 어떻게 크느냐? 이 접선 방향을 따라갖고 여기서 분화가 돼.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냥 막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잖아요. 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크다. 그러면 어떤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게 이제 반으로 쪼개지면서 이제 또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형성층 주변에 있는 세포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형성층이 중간에 있고 이게 세포가 하나라고 치면 이게 이렇게 점점점 쪄 있죠. 이렇게. 보통 책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쳐 있죠. 이게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밀어내서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이제 그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 처음에 만든 거를 이 안쪽으로 또 깊숙이 더 밀어내고 새로 생긴 거는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이쪽 거 사부를 만들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를 세포 분열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조금 있으면 더 커지면 이게 이제 또 세포가 분열이 돼서 전번에 있던 거를 더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형성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성층은 가운데 항상 있고, 그죠? 가운데 항상 있게 되겠죠. 안에 있는 거 이게 옆에서 단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이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접선 방향이 이게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을 따라서 병층 분열, 이게 이 병층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접선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게 병층 분열인데 병층 분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는 이렇게 네모나타고 치다 보면 여기는 크는데 여기는 크는데 요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방사선 모양에는 항상 이렇게 저기 할 거라고요. 그죠? 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분열하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분열하겠죠. 이렇게 분열해서 이걸 채우는 거예요. 요렇게 채우는 거를 방추형 시원세포라고 하고 요 사이사이 끼워 넣는 거. 그러니까 이 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세포가 일정한 뭐 네모나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러게 옆으로 할 때는 뭐야? 수층 분열이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목부와 사부를 만드는 건 어떤 분열이에요? 병층 분열에 의해서 된 거예요. 병층 분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큰 거고 수층 분열은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빈대. 이게 크니까 나무는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벽돌로 생각하면 벽돌을 일정하게 넣다 보면 사이에 이 방사선 모양이죠. 이거 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빈단 말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비잖아요. 그죠? 이게 일정하게 이쪽 건 막 크는데 옆으로는 못 커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수층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크는 거를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 방사선 모양 이쪽으로 옆으로 크는 거는 방사조직 시원세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크는 거 있잖아요. 병층 분열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방추형 시원세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사조직에 의해서는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수층 분열하고 똑같은 얘기고 이건 방추형은 병층 분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 계속해도 이거 잘 이해 못하시죠. 그리고 2차 이게 이게 1차고 2차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고 가셔야 돼요. 좀 어렵게 내면 이런 막 용어를 막 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 뭐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우려하는 건 되게 우려하는 건 뭐예요? 조금만 어렵게 내면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도 저렇게 방사조직이다, 방사조직 시원세포다, 방추형 시원세포다 이렇게 이제 그 용어까지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방추형 시원세포라는 거는 뭐야? 병층 분열에 의해서 그죠? 물관하고 체관이 이제 생기는데 안쪽에는 물관이 생기고 바깥으로는 뭐야? 사부 체관이 생긴다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은행나무, 주목, 전나무 등은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으나 소나무는 분화되어 있지 않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은행나무, 주목, 전나무 이거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분화되어 있고 소나무는 잘 분화되지 않았어요. 책상 조직이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포 그 잎사귀 단면을 했을 때 위에 책상처럼 책상 다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이제 책상 조직이고 그 밑에 약간 더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엽록체 엽록체라는 게 각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피가 있고 그 밑에 책상 조직이 있고요. 책상 조직이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돼 있다 그래서 책상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면 조직이 이렇게 띠금띠금 돼 있죠. 근데 책상 조직하고 해면 조직의 그 엽록체가 어디게 더 많아요? 책상 조직에 더 많죠. 예.
거기서 하고 그 책상 조직하고 해면 조직 그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보면 지금 목부가 있고 사부가 있어요. 어느 게 위에 잎사귀를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밑에 있어요. 목부 사부 중에서 목부가 위고 사부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하표 비행 이제 기공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발달된 게 뭐예요? 은행 주먹 전나무 같은 거 잘 분할되어 있다. 그 다음에 14쪽 보시면 그 A 있고 B가 있어요. 미송이 있고 소나무류가 있어요. 그죠? 미송이 있는데 미송 같은 경우는 그 유관속 조직이 유관속초가 있어요. 그죠? 유관속초 조직이 하나뿐이 없어. 그죠? 미송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나무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유관속초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게 이제 8쪽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8쪽에 다시 넘어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했더니 이 시험 문제 내면은 잘 응용이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류가 있고 8변의 표 1-2도 보면 소나무 있고 잣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류는 유관속이 2개예요. 엽속은 2개 내지 3개고. 그래서 특징 다 알아두셔야 돼요. 목재 그 소나무류 같은 건 비중이 높아 굳고 춘제에서 추제의 전이가 급하다. 소나무, 곰솔, 리기답, 테답, 방크스 이게 이제 다 소나무류고요. 잣나무 같은 경우는 잎속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묶은 그게 3개나 5개예요. 근데 유관속은 몇 개예요? 한 개. 아까 미송이라는 게 이게 잣나무류에 속하는 거죠. 그죠? 소나무류는 2개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린 싹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소나무류는 끝까지 남아 있고 잣나무류는 첫해 떨어져요. 그래서 아린이라는 게 있는데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피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진다, 밋밋하다, 비중이 낮아, 춘제에서 추제의 전이가 점진적이다. 8쪽 하고 있어요. 8쪽 표-1-2. 그 다음에 수종에는 전나무, 잣나무, 스트로보 잣나무, 뭐 백송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4번. 나자식물은 표피조직인 아래에서 수지구가 있어 이곳에서 송진을 분비한다. 맞아요. 그러면 피자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자식물만 있어요. 이거 수지구라는 게. 수지구는 어떤 조직에 속해요? 유조직, 뭐 분비조직 뭐에 속해요? 분비조직에 속하겠죠. 예, 조직을 알아두시면 되고 수지구가 있어서 나자식물은 송진을 분비한다. 5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잣나무는 유관속이 한 개죠. 맞죠? 목질성진은 소나무류보다 비중이 낮고 연하고 전이가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눈은 2회 때 났던 문제예요. 눈은 1번 정화 가지 끝에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눈을 의미하며 주지를 만든다. 맞고 2번 애가는 배와 잎 사이에 겨드랑이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눈을 의미하고 주로 새로운 잎을 만든다. 맞죠? 3번 눈 중에서 자라지 않는 것 자마 이거는 계속 휴면 상태로 남아있는 눈이고 4번 부정하는 수목이 새로운 부위에서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처 입은 유상조직이나 형성층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맞나요? 이거는 부정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의미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유상조직 같은 거 있죠. 유상조직. 그 나무 이게 배구라면 그게 그 코디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상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거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유상조직, 유합조직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캘러스, 유상, 유합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부정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꽃을 만드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기공이 열리는 기작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종이 된 거. 이건 꼭 한두 문제 나요.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나요. 기작에 대한 거는. 기작에 대한 거는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해놓으시고 가셔야 돼. 그래서 1번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 삼투 포텐셜이
삼투 포텐셜을 낮춘다. 맞아요? 맞죠? 네, 삼투 포텐셜을 낮추는 거예요. 칼륨이 들어와요. 삼투 포텐셜을 낮춰야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예를 들어 사람을 친다 그러면 이 뭐 누구 뭐 철학적인 얘기로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지 딴 사람 얘기가 들어오고 뭐 다른 사람 지식이 들어온다 이런 것처럼 뭐 이 삼투 포텐셜이 낮아야지 수분 포텐셜이 낮아야지만이 다른 데서 물이 들어와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게 칼륨이다. 칼륨 알아두시고 되고 칼륨이 많아진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되고 2번 햇빛을 받으면 공변세포의 전분이 분해돼서 삼탄당인 PP로 변하고 이어서 CO2를 흡수해서 유기산인 옥살산으로 바뀌면서 말릭 엑시디가 된다. 맞나요? 이건 책자 그대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틀린 게 뭐냐면은 말릭산으로 돼요.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기공 개폐에 대한 거를 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16. 이건 딱 저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기공이 열리는 기작에 대한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닫히는 기작은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기작이 그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 생리 공부할 때는 그림을 표하고 그림을 다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좀 이해가 쉬워. 글씨만 텍스트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형님 지금 217쪽 하고 있어요. 예. 네, 217쪽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기공이 열리는 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공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렸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전분이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저장하는 형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을 저장하는데 전분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세포 속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돼. 어떤 형태로 녹냐면 PP라는 그 삼탄당으로 이제 그 변해야 돼. 이게 녹아야지 역할을 해요. 전분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 삼투 포텐셜을 뭐 낮추거나 이런 역할을 못해. 그러기 이제 이게 삼투 포텐셜을 낮추려고 지금 얘가 PP로 이제 바뀌었다가 그 CO2를 만나서 CO2 이제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 기공 그 세포 속에 이게 CO2가 있다고요. CO2가 이제 PP하고 만나서 옥살아세트산이 되고 옥살아세트가 또 말릭 애시드라는 거 돼요. 이게 말릭이 음이온으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인 칼륨이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묻는 거는 말릭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말릭은 무슨 산이에요? 유기산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야지 플러스가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인 수소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지, 그죠? 그래야지 대치가 되면서 밀어내면서 칼륨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겠죠.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죠? 전분에서 녹아 있는 말릭이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질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변세포 옆에 있는 물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야? 삼투 포텐셜이 낮춰지는 거죠. 그 삼투압은 높아진다고 그러고 삼투압하고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투 포텐셜은 낮아지지만 이 안에 그 용질이 많기 때문에 물은 녹이려는 성질이 있죠. 그죠? 용질을 녹이려는 성질. 그게 삼투압이에요.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건 삼투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말산은 해리 되어 양전기를 띈 거 아니죠. 음전기를 띄면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주변에서 칼륨 이온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맞는 거죠. 지금 열리는 기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륨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플러스가 들어온다. 그림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말릭과 칼륨으로 인해 삼투 포텐셜이 낮아져. 맞죠?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때 닫히는 기작은 뭐예요? 반대예요. 이거의 반대. 칼륨도 빠져나가고 뭐야? 뭐가 들어와요? 뿔이나 여기에 있던 뭐가 들어와요? 호르몬 중에서
1번 옥신, 2번 에틸렌, 3번 ABA 뭐가 들어와요? ABA가 들어오잖아요. 아브식스산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닫히게 되는 거예요, 기공이. 그러니까 아침에 기공이 열리는 거는 아침에 햇빛이 난다. 응? 햇빛이 나야지 이제 기공이 열리기 시작해요. 새벽에 햇빛이 나면 이제 광합성을 하려고 뭐 이렇게 기공도 조금씩 이제 거기 CO2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기작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개와 다음에 결실하는 수종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것도 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 소나무, 2 잔, 3 섬작, 4 상수리, 5 가시나무. 뭐예요? 예, 소나무, 잣나무, 섬작, 상수리 이런 거는 개와 당년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와 당년에 결실하는 거 뭐 이깔, 전납, 편백, 가문비, 뭐 삼나무 이런 대부분의 그런 거고 개와 이게 다음에 이제 읽는 거는 뭐예요? 소나무. 네, 소나무, 잣나무, 뭐 상수리, 뭐 섬잡나무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표 봤던 거 있죠? 그 밑에 있어요. 그게 7쪽부터 볼까? 아니 7쪽이 아니라 9쪽 있죠. 9쪽. 그쪽에 보시면 갈참나무도 상수리나무하고 갈참나무리로 나눠요. 그래서 갈참은 이제 하얀 색깔을 띈다고 그러고 상수리는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 오크, 레드 오크 뭐 이렇게 따지는데 갈참나무는 개와 당년에 익어요. 그래서 갈참, 졸참, 신갈, 떡갈, 종가시, 아니 가시, 종가시, 가시, 개가시 이런 거는 그해 꽃이 핀 다음에 그해 이제 개화가 있어요. 도토리가 열리는데 이런 뭐 졸참 이런 거는 저기고 상수리 나무는 올해 꽃이 폈다 그러면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거는 상수리, 굴참, 정릉, 숫가시, 창가시 이런 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아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형성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형성층이 또 나왔어요. 형성층 중요해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형성층과 같이 직경을 증가시키는 분열 조직의 옆부분에 있다고 해서 측방 분열 조직이라고 그러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으로 커진 거 직경 생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측방 분열 조직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나무가 살아있는 한 분열 조직은 생육기간 동안 쉬지 않고 세포 분열을 계속한다.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네. 형성층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3번 형성층은 봄에 일찍 세포 분열을 개시하여 자신보다 안쪽에는 목부를 만들고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바깥쪽에는 사부를 만들어서 직경이 굵어지는데 형성층 위치는 항상 마지막 생산된 목부와 사부 사이에 남게 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내는 거 목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들은 그 고해라든지 자기 고해 이제 생성된 거를 갖고 하고 안쪽으로 계속 나이가 들수록 안쪽으로 밀어내잖아요. 목부를. 그럼 그건 죽어 있는 세포가 돼요. 이제. 그러고 뭐 1, 2년 사이에 만든 거 바깥에서 새로 만든 거 갖고 이제 수분이나 양분을 그거 갖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 안쪽에 있는 이거는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네. 목부 쪽은 다 죽은 거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심재 있고 변재 있는데 주로 심재는 죽은 거고 변재만 갖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 줄기가 외부의 충격으로 껍질이 벗겨질 때 껍질이 벗겨졌다고 그런 거 많죠. 에? 뭐 자가 떨어져서 그러면 형성층이 노출됐어요. 그럼 나무 끝줄에 함께 붙어 떨어져 나가고 나무 껍질에 붙어서 함께 떨어져 나가고 매끈매끈한 흰 부분이 노출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생성된 사부 조직이다. 아니죠. 목부 조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형성층이 떨어져 나간다. 우리가 껍질이 벗겨졌어요. 보면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흰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껍질 벗기면은. 그럼 거기 그 사부도 이제 벗겨 떨어져 나가고, 그죠?
남아있는 거는 하얀 거는 목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 형성층에 대한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목부와 사부를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무슨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수층 분열이 병층 분열이. 병층 분열이라고. 병층. 옆으로 이렇게 커가는 거. 옆으로라는 게 자기 모양의 옆으로 커가는 거고 방사선 그 빈틈을 태우는 거는 수층 분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사선 그 빈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세포가 네모나다고 치면은 네모난 거를 쭉 원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네모와 네모 사이에 그 저기가 생기잖아요. 공백이. 그거는 뭐예요? 수층 분열로 이제 하는 거예요. 수층 분열은 무슨 뭐라고요? 방사 조직 시원세포. 왜 그래요? 방사 쪽으로 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층 분열은 방추형, 그러니까 옆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저기라는 얘기죠. 방추형 시원세포. 용어를 좀 아시면 되겠고요. 6번 가겠습니다. 1번은 측방은 저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방은 옆으로 크는 거예요. 직경생장, 측방생장,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옆으로 큰다는 얘기예요. 측병, 쉬운 거죠. 1번에 어떤 거? 측방.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위로 큰 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위로 큰 건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옆으로 크는 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큰다라는 거를 직경생장. 1번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는 게 직경생장. 그 다음에 측방생장, 측방분열조직, 직경생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직경이라는 게 뭐야? 단면을 잘랐을 때 형성층에 의해서 옆으로 커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방분열 조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6번입니다. 설명 틀리는 거. 1번 심재는 시간이 오래 경과함에 따라 세포가 죽어버리고 대신 기름껌, 송진, 탄닌, 페놀 등의 물질이 축적되어 짙은 색깔을 나타낸다. 맞죠? 오래됐지만은 거기에 원래 하얀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죠. 어딘 걸 통해서 이게 들어갈까요? 이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오래된 걸 안으로 밀어내면 그 안쪽에는 나무가 이 줄기를 단면을 잘랐을 때 그 안쪽은 죽어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껌 같은 게 들어가요? 응? 그렇죠. 수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분비 조직, 아까 수선, 분비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 저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아까 형성층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방사 조직이잖아요. 옆으로 잘랐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를 잘라놓고 본다고 하고서 이 생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 위에 단면을 이제 잘라서 단면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제는 형성층이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목부 조직으로 수분이 많고 살아있는 부분이며 탄수화물을 저장한다. 목부 조직에서는 탄수화물도 변제에서는 저장돼요. 그 다음에 3번 춘제는 세포의 지름이 작고 세포벽이 두꺼워진다. 춘제하고 추제가 있어요. 나이테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춘제 같은 경우는 봄에 만들어진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가 커요. 세포벽도 얇아요. 추제는 이건 지름이 작고 세포의 지름이 작고 세포벽이 두꺼워요. 둔 거를 추제라고. 춘제, 추제. 특징 알아셔야 되죠. 4번 수선 방사선 내인은 유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원형질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이다. 맞죠? 수선 세포.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으로 안쪽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방사선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걸 수선이라고 그래요. 수선은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껌, 송진, 탄닌, 페놀 이런 거를 이게 통해서 형성층의 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부나 사부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물질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수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5번 수피에는 사부, 조피, 피목 등을 포함한다. 수피. 책 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수피는 뭐가 돼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7번 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고 건조한 토양에서는 주로 직근의 발달이 깊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습기가 많거나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직근 대신 측근이 얇게 퍼진다. 맞죠? 그죠?
배수가 잘 되면 뿌리가 발달이 TR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TR율.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뿌리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된다. 그럼 뿌리가 쑥쑥쑥 잘 커요. 사막 같은 데서 특히 뿌리가 잘 커요. TR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왜냐하면은 T가 분모고 T가 아니 분자고 R이 분모인데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TR율이. 그 다음에 습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TR율이 커지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소나무 위에서는 장근과 단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맞아요? 뚜렷해요. 소나무 이렇게 뿌리 잘 크셨나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장근은 빨리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근계를 개척하고 형성층에 의해서 형성층이 있어요. 장근은 직경이 굵어지면서 지분을 이루며 오래도록 살아요. 그 다음에 4번 당근은 뻗어나가면서 장근에서 기원해서 천천히 자라는데 형성층이 없어서 직경성장을 하지 않는다. 맞는 거고 5번 단근은 1년 혹은 2년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데 또 곰팡이가 균근 했죠. 우리 병리 뭐 이렇게 할 때 이 곰팡이 균근들이 있어서 같이 세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목부식물 조직 연결이 잘못된 것. 1번 분비 조직은 수지구, 선모, 밀선. 맞아요? 분비 조직은 수지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지구, 선모, 선모라는 게 뭐예요? 밀선은 뭐예요? 그 정자 좀 밀선. 화분 들어가는데? 네, 화분, 밀선, 선모. 다 분비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코르코 형성체 수피, 피모. 맞나요? 맞죠. 3번 유조직, 수선, 통도, 저수 조직. 맞아요? 저수. 네? 맞아요. 저수도 저장하는 것도 유조직에 속하는 거예요. 4번 후막 조직, 엽병, 연맥, 줄기. 이게 4번이 후각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각이라는 건 엽병, 연맥, 줄기 이런 거는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줄기 같은 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호두 껍질 뭐 이렇게 섬유 세포 이런 거 있죠. 호두 껍질 같은 거 죽었잖아요. 단단하지. 이거를 후막 조직이라고 그래요. 후막. 죽어있는 거. 후각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요. 이거는. 이 표를 다 외우시고 가셔야 돼. 11쪽에 있는 그림을 이 표를 다 외우는 것보다 이해만 하면 쉬운데 사람들이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 표를 다 왕창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조직, 코르코 조직, 뭐 후각, 후막, 목부, 사부, 분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아시고 되고 9번 가겠습니다. 9번 태양광선의 생리적인 효과와 거리가 먼 곳은 1번 660에서 730 나노미터의 적색 광선은 식물의 형태와 생리에 독특한 역할을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고에너지광 효과는 광도가 1000룩스 이상에서 나타나서 광합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고광도라고 쓰기죠. 고에너지 1000룩스 이상이야지 광합성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저에너지도 있어요. 이거는 100룩스 이하에서도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광주기라든가 광주기라는 게 뭐야? 일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낮의 길이가 길으냐 짧으냐 이런 걸 광주기라고 그래요. 또 불광성은 햇빛에 반응해서 그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거를 불광성인데 이거는 저에너지 효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100룩스 이하에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맞고요. 4번 어두운 화렵수림에 있는 종자가 발하지 않는 이유는 강활성을 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적고 적외선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죠? 이 종자가 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가시광선이 있어야 돼요. 종자들은 어때? 그 빛에 따라 많이 3대 우리 어릴 때 배웠죠. 수분, 물하고 뭐죠? 온도, 수분인가 뭐 있는데 그 중에서 빛 있죠, 빛. 빛이 있어야지 어두운 쪽에서는 안 자라잖아요.
싹 안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광선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어두운 중자 땅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이제 가시광선 적고 적외 선량이 많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5번 녹색 식물은 사람의 눈과 다르게 파장 340에서 76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부근에서의 광선도 이용한다. 틀립니다. 녹색 식물은 그냥 우리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파장 340에서 76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만 쓰는 거예요. 가시광선만 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10번 일장에 대한 거. 일장은 광주기라고 그랬어요. 낮이 기냐 짧으냐 그래서 1번 일장이 짧아지면 수목의 줄기에 비하여 뿌리의 생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맞나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광세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광도가 세냐 적을 때 일어나는 광도의 현상이지 이게 일장에 대한 건 아니에요. 2번 낮과 밤의 상대 길이의 변화로 식물의 개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일장은 이 일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식물은. 그 다음에 3번 수목에서 생장 개시 및 휴면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일장이 그렇죠. 생장 개시라는 건 뭐예요? 봄에 일장이 길어지면 많이 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일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구나 해서 이제 휴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장 개시하고 휴면에 중요한 주는 게 일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화에도 일장 주고, 그 다음에 4번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은 낮의 길이가 바뀌는 것을 통하여 계절 변화를 감지한다. 맞죠? 온대는 이렇게 낮이 짧은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봄이 왔으니까 낮이 길이가 길구나 해서 이제 생장을 막 해서 생장을 개시하고 직경 생장 아까 얘기한 형성층이 활발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언제요? 봄에 일장이 기를 때. 그 다음에 5번 광주기에 따라 수목의 줄기 생장, 직경 생장, 낙엽 시기라든가 휴면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타파, 휴면 진입하고 내한성, 종자바라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5개, 몇 개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5번. 일장에 대한 거예요. 1번은 광주에 대한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교육받을 때 쉽게 받았으면 혼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받았다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리가 제일 쉽게 났었어요. 그래서 보통 잘하는 사람은 거의 90점? 쉽게 났을 때 하나 틀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사람 봤어요. 대부분 90점 막 그렇게. 생리가 좀 쉽게 점수 올리는 과목,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형태로 나올 건지 아니면 더 어렵게 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완전한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할 때는 표, 그림 다 이해하셔야 돼. 그냥 이거 띄워넣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그림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거를 말로 다 써놓으면 더 못하지. 그죠? 그림을 이해해야지 이게 좀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 표부터 보시고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직경생장 또 났어요. 광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그랬어요. 그죠? 직경생장도 옆으로 큰 것도 일장에 따라서 광주기에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2번 많은 수목의 경우 직경생장은 줄기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맞아요. 줄기가 키도 크면서 줄기가 자라고 있을 때 직경생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줄기생장 정지하면 직경생장도 중지해요. 그 다음에 광주기는 줄기 생장하고 직경생장하고 함께 영향을 주는 거고 4번 고정생장하는 수목의 경우 줄기생장과 직경생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끝난다. 고정생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생장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뭐냐? 수목의 경우 줄기생장은 여름 일찍 정지하지만 직경생장, 이 고정생장하는 거는 그 크는 거는 줄기 크잖아요. 그런 거는 멈춰요. 여름 되면. 예? 그렇지만 직경생장은 계속된다. 아까 그랬죠. 뭐 이렇게 형성층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약간 2번하고 약간 저기가 좀 약간 그 개념이 틀리는 건데 고정생장에 가서는 이런 개념을 넣고 이제 바라보셔야 되죠. 약간 이상하죠 말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광주기가 직경생장을 가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주기가 그렇죠. 직경생장 끝까지 이제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고정생장만 이제 고정생장은 좀 그 줄기생장하고 직경생장하고 나눠서 구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12번 올리고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올리고당. 이거는 이제 조금 탄수화물에 대한 거예요. 탄수화물 뭐 지방 뭐 단백질 요거는 꼭 한두 문제 나거든요. 근데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을 하셔요 일단은. 그죠? 단당류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포도당이면 포도당 하나로 이렇게 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단당류의 분자가 이제 올리고당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번 단당류는 두 개 이상이 된 거예요. 한번 표를 볼까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탄수화물에 대한 게 110쪽에 있습니다. 110쪽에 있어요. 110쪽에 보시면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나눠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나눠요. 탄수화물은 CN, HEN, ON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1대 2대 1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로 된 거 단당류고 이걸 단당류라고 그러고 올리고당은 요 단당류들이 합쳐서 된 게 이제 저기예요.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당류의 분자가 두 개 이상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수크로스, 설탕 같은 경우는 포도당하고 뭐가 붙어요? 단당류의 포도당하고 단당류 과당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 이제 거기 보시면 단당류에 6탄당이 있죠. 6탄당에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과당. 요게 단당류인데 틀린 것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 틀린 것보다도 이 단당류들이 두 분자 이상 이렇게 합쳐진 걸 올리고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게 뭐예요? 설탕 2당류에 되는 거예요. 올리고당 중에서 2당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포내에 분포되고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게 설탕이 뭐예요? 포도당하고 과당이라는 비환원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반하고 그럴 때 뭐예요? 전번에 얘기했죠. 수크로스, 설탕으로 운반을 한다. 그 다음에 존재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환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 원래 상태로 가려고 안 되니까 비환원적인 상태인 설탕으로 이제 세포내 살아있는 세포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며 올리고당은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고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맞죠? 지금 탄수화물로 다 이루어지죠. 거기 보시면 올리고당이 다 대부분 그 이동할 때 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었어요. 이제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장을 해서 그 소스에서 어디로 가요? 싱크 쪽으로 수용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비환원 물질인 설탕을 비롯해서 그 올리고당에 보면 3당류 있죠. 라피노스라든가 4당류인 스타키오스, 그 다음에 5당류인 베르바코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환원당 이런 거는 이제 안 돼요. 지금 보면 올리고당에서 메가당 있거든요. 메가당은 포도당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돌아갈 저기가 많아요. 이것도 덱스트린도 마찬가지고 이건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당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운반 물질로 쓰여져.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아시죠? 아는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일단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게 124쪽에 있어요. 124쪽. 목본 식물의 삽으로 운반되는 탄수화물의 종류해 갖고 수크로스,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베르바코스, 소비톨, 들치돌, 마이오닌 시톨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이게 그 뭐야? 올리고당에 속하는 거죠. 비환원당이 올리고당에 속하는 거예요.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장미과 식물 중에서 운반할 때 올리고당 종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1번 수크로스, 2번 라피노스, 3번 스타키오스, 4번 베르바코스, 5번 소비톨 뭐예요? 1번. 예? 수크로스. 소비톨이죠. 다른 건 없는데, 예? 다른 건 없죠. 미량이거나 뭐 3개 있는데, 소비톨 보면은 장미과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장미과가 이제 장미과는 주로 소비톨을 삽으로 통해서 물질, 탄수화물을 운반할 때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죠. 소비톨. 뭐 가끔가다 이거는 내가 그냥 내본 거예요. 문제. 아까 그 책을 보니까 이게 그러고 저기 실질적으로 뭐지? 농촌 지도사 이런 시험에 가끔가다 나요. 소비톨 표에도 안 나왔는데. 예? 표에도 없는데 소비톨. 아, 5번째까지 불러줬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예. 5번째. 5번째가 소비톨. 그게 그 표 말고 6-1에 여기도 예? 6-1에 안 나와요. 6-5 지금 6-5 5에는 있는데 앞에 5가 표? 네, 탄수화물 종류에는 안 나와요. 얘가 올리고당인지 단당류는 아닐 거고 올리고당일 텐데 소속이 어딘지 소속이 많이 됐어요. 예. 소속은 다 대부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까지 했죠? 공부를 하실 때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찾으면서 그냥 애우고 책만 본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약간 삐뚤게 내도 못 맞춰 이게. 그러고 지금까지 뭐 90점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출제자면 90점 뭐 한 개 틀리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자존심 있지 출제자가. 그거 뭐 96점까지 거의 막 100점 맞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죠? 생리 때문에 뭐 남에서 합격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쉽게 낸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12번은 몇 번 할 사람이죠? 4번? 네, 4번. 메가당은 전분이 분해될 때 생긴다. 맞아요. 전분이 분해될 때 아까 말레이트라는 게 있었죠. 언제 했어요? 기공이 열릴 때 유기산인 마이너스가 말레이트예요. 이게 이제 그 종류인데 이거는 전분이 아까 분해돼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전분이 분해돼서 생기는 거예요. 이 메가당은 포도당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올리고당이 된 거예요. 근데 포도당은 이거 환원이 쉽게 되죠. 그죠? 원래 사는 상태는 포도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수크로스 같은 경우는 포도당 과당하고 돼 있기 때문에 합쳐져서 성격이 다른 게 합쳐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자기가 돌아갈 수가 없겠지. 포도당으로 가든지 과당으로 가야 되는데 섞였기 때문에 그걸 비환원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읽어준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베르바코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이렇게 해왔어요. 사부 조직에서 발견되는 이게 비환원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그래서 틀린 거죠. 비환원당이다. 그래서 요건 다 맞는 거죠.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사부에서 발견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환원이 안 된다는 거다. 올리고당에 있어서 메가당은 이제 그 환원당이다. 그래서 이건 잘 운반할 때 쓰지를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3당류인 라피노스는 또 너도밤나무의 눈이나 어린 잎에서도 발견돼요. 눈 같은데 라피노스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도 다당류와 같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동이 쉽게 이루어진다. 수용성이에요. 잘 녹아야지 뭐 잘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녹여서.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13. 다당류에 대한 연결을 해봤어요. 다당류.
이제 셀룰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세포벽의 그 주성분이다. 지구상에서 유기물 중에서 가장 흔한 거예요. 풀 같은 데가 셀룰로스 돼 있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풀 먹고 사는 저기들 많잖아요. 이건 엄청이 많기 때문에 그 셀룰로스가 많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먹이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전분이 있어요. 전분은 저장 형태. 아까 이제 많이 했죠. 탄수화물, 단당류 뭐 다 있는데 이게 다 저장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분으로 저장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공할 때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이제 삼투압을 이제 높여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분이 추울 때 어떻게 또 이게 또 녹아갖고 내한성도 견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분은 어디에 많아요? 유세포에 있는 잎에 많은 거예요, 가장.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 축적되고 사부에 겨울철에 축적되고. 그 다음에 팩틴 있어요. 갈락트로닉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하고 세포벽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구성 성분이에요. 거기 물질이 세포벽과 세포 사는 게 뭐예요? 중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막 있잖아요. 세포 사이에. 그러면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게 팩틴이라는 얘기죠. 응? 그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얘기 맞는 거고요. 4번 수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수지는 벚나무 속 기둥에 상처를 받았을 때 밖으로 분비되는 물질인가? 틀리죠. 검이라는 거예요. 검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벚나무 같은데 막 송진 같은 게 흘러나오죠. 이거는 검이에요. 수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무시라지라는 게 있어요. 무시라지라는 거는 콩고툴이라든가 느릅나무 이런데 뿌리 주변에 분비되는 물질. 이게 토양할 때 보시면 무시라지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식물이 내뿜는 물질이긴 해요. 그래서 잎단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거죠. 큰 잎단을 촉진시킨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시라지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1번 탄수화물이다. 2번 단백질이다. 4번 지방이다. 뭐예요? 지금 탄수화물을 하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이겠죠. 당연히 탄수화물의 종류겠죠. 지금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다당류 중에서, 그죠? 다당류 중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알고 싶으세요? 뭐 그거 어디 있냐? 한번 나중에 찾아봐요. 수지는 송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수지는 송진. 네. 수진의 송진. 예. 침엽수에서 나오는 거고 이 검은 뭐 이제 벚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구분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14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1번 목볼 식물에서 축적되는 탄수화물의 형태는 주로 전분으로 살아있는 유세포에 저장된다, 그죠? 유세포가 적으면 탄수화물 어떻게 돼요? 횟수예요. 네, 죽을 때 낙엽이 뭐 죽을 때라든지 이런 게 아까 전분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원래대로 들어와요. 탄수화물이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횟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맞고요. 2번 축적 농도는 뿌리가 높으나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지상부의 좀 복잡하죠. 이게 축적 농도는 원래 뿌리에 많아요. 갖다 이제 축적을 뿌리에 하고 하는데 크게 되면은 이제 이 휴면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뿌리에다 저장했다가 클 때는 지상부로 와서 이제 써요. 맞는 얘기고요. 3번 저장 탄수화물은 분열이 왕성한 뭐 세조직에 형성되고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 작용이 사용되는 거예요. 맞죠? 탄수화물 아까 나중에 이제 호흡 뭐 할 텐데 호흡할 때 이 분해를 해서 에너지 ATP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식물도 힘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그걸 저장해놓은 그 전분을 탄수화물을 바꿔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뿌리에 저장되고 활동이 이제 필요한 데는 이제 새 조직에서 많이 호흡을 하는데 쓴다 얘기예요. 4번 공생관계의 세균, 균균,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한다. 맞죠? 공생관계에 있는 거는 어때요? 서로 균군 같은 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기주, 수목이 만들어낸 탄수화물을 주고 세균이나
균군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세균은 여기서 말하는 세균은 뭐예요? 공생관계에 있는 거.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하면 뭐예요? 리조비움 생각하셔야 되죠. 리조비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질소 고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얘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수목한테부터 탄수화물을 받아요. 받고 얘는 질소 고정을 해주는 거고 균군 같은 건 뭐예요? 균군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역할을 하는데 수목에서 탄수화물을 이제 받아서 먹고 얘가 뭐 인산이나 뭐 수분 흡수 뭐 항생물질 막 이렇게 내뿜잖아요. 그거는 그 원래 이제 탄수화물에서 이제 기주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5번 낙엽수는 가을이 질 때 줄기의 탄수화물 농도가 최저치에 달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수한다 그랬죠. 낙엽이 지려고 그러면 빨리 그것도 손해잖아요. 그죠? 낙엽을 같이 묻혀갖고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 낙엽을 보면 그 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빨리 탄수화물 같은 거는 회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5번이 틀린데 보시면 최고치에 도달하여 겨울철 내한성을 증대시키고 겨울철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봄의 신추와 잎의 개장을 위해 저장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탄수화물 함량은 늦은 봄에 최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개장하여 강화급증이 시작하면서 서서히 탄수화물 농도가 가을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막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포라스트 아세요? 아포라스트는 식물 조직 중에서 죽어있는 부분, 즉 세포벽과 목보 조직인 도관 세포로 이루어진 부분을 의미한다. 네? 피아도가 바뀌었어요. 아포크로스트. 아, 다 스펠이? 네. P하고 APO 다음에 파스트 PLAST. APO, PLST, PAST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아포프라스트 이렇게 읽어요. 아포프라스트. 아포프라스트하고 심폴라스트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하시죠? 아셔야 돼요. 아포라스트는 세포와 세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뿌리다 그러면 뿌리에 세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 세포 그 틈을 죽어있는 그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포프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폴라스트라는 건 뭐예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1번 원형질 연락사, 2번 뭐 다른 건 뭐예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네. 그게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심폴라스트 이렇게 불러요. 의미 아시겠죠? 무기 성분이 들어오는데 세포벽 죽어있는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거를 아포라스트.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의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요. 세포와는 세포 사이에 원형질 연락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오는 거는 이제 심폴라스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오다가 어디에서 막혀요? 카스페리 안데라는 게 막혀요. 그럼 여기서 자유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카스피안데는 슈베린이라는 약간 지방 성질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게 잘 못 들어오겠죠. 차단막이 그래서 이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카스피안데에서는 그 안쪽으로 이제 그 뭐 물관, 체관 이쪽으로 이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관 속으로 물을 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포프라스트를 지나야지 이제 도관을 가야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그 카스피안데에서 이제 에너지를 써요. 들여오려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에너지를 소모해요.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소모 없다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써서 무기염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한 거는 들어오게 하고 또 복잡하고 뭐 이상한 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거는 카스피안데이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카스피안데 아셔야 돼요. 아포플라스토스 이거는 시험에 나였고, 그죠? 의미 그 역할 꼭 아셔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 책에 다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셔갖고 찾아보면서 천천히 녹음한 거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뭐 원형길 연락서 34쪽에 보면 형님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원형길 연락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와 세포는 있는데 중엽층이라는 게 있죠. 이 중엽층이라는 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검게 쳐져 있는 거. 34쪽에 보시면 한번 세포 보시고 가자고요. 34쪽에 유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세포와 세포는 원형길 연락서 맨 위에 있죠. 원형길 연락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중엽이라고 있어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중엽이 있는데 여기는 뭐로 채워져 있냐면 팩틴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세포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이제 세포 벽을 쳐요. 그걸 1차 벽이라고 하고 더 두꺼워지면 또 안쪽으로 또 세포벽이 두꺼워져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아시면 돼요. 이 안쪽으로 치는 거예요. 2차 세포벽은 이 안쪽으로 치는 거예요. 병리학책에 그림이 나왔죠. 그거는 잘 보시면서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는 식물세포거든요. 이거 34쪽은 보셔서 1차 벽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원형길 연락사, 액포, 엽록체 뭐 이런 걸 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설명할 때 좀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액은 피자식물이 도관을 이용하여 수액이 상승하는데 이제 항공제가 제일 크죠, 그죠? 빨리 올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반항공제, 그 다음에 상공제 순으로 올라가요. 이게 항공제라는 거 구멍이 크니까 당연히 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항공제 이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뭐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피자식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식물은 이렇게 항공제, 반항공제, 상공제가 있고 나자식물은 과도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도관이 없고 과도관이 있어요. 그래서 굵기가 매우 가늘고 가도관끼리 서로 끊겨져 있어. 뭘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막공이다, 청공판이다, 뭐로 돼 있어요? 청공판, 막광? 예, 청공판이 맞죠? 청공판으로 연결돼 있고 이제 막공이라는 거는 이제 피자식물 같은 경우 이런 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동이 끊어져 있어서 기포 발생이 억제돼서 수액 상승이 정지될 우려가 없다. 뭐냐면은 이게 물을 막 빨아 올리다가 도관에서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화렵수 같은데 피자식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가다 보면 항상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공기방울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름 넣다가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이게 물이 이제 그 증산작용에서 밑에서 뿌리에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이 방해되는 물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공이 생겨 이게. 예. 그런데 나자식물은 왜 그런 형상이 없냐? 예? 아까 청공판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끊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주는 거예요. 그죠? 공기를 이제 터트려 주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가도관이 막공인데요. 네? 가도관이 막고 도관이 청공판이다. 네, 다시요. 믿고 죄송합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고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 막 하는데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보 수액에 이제 그 산도가 있어요, 그죠? 네, 주로 산성으로 목보 수액은 이제 그 도관에는 4.5에서 5고 사보 수액은 알칼리성으로서 pH가 7.5이다. 중요해요, 그죠? 왜 알칼리성일까요? 위에서 탄수화물 이런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기에는 목포 쪽에는 또 수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 무기염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산성 쪽이고 사부 쪽에는 알칼리성 7.5 정도 된다. 맞는 거고요. 4번 수액 내에는 무기염, 질소화물, 탄수화물, 효소, 식물 호르몬이 용해되어 있다. 용해되는 묽은 용액이다. 맞을까요? 맞죠. 들어있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무기염, 수액은 뭐야? 도관이나 그죠? 사부나 그쪽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관 내 무기염의 이동 속도는 증산 속도와 상관이 없다? 틀리죠. 어차피 물 따라서 도관 내 무기염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증산하고 이제 빠르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거 그냥 이 답을 이게 다른 시험처럼 이거 답을 내오는 게 아니고 그죠? 내용을 아셔야 돼. 이게 똑같은데 이게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게 똑같이 안 내거든요. 다 틀리니까 내용 정확히 아셔야 돼요. 17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수액 상승 속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일중 변화가 심하지 않다. 당연히 증산이 될 때 수액이 증산이 될 때 많이 올라가니까 심하죠. 2번 야간에는 느린 속도로 이게 좀 말이 잘못됐네, 그죠? 아무튼 야간에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른 속도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 친 거고. 3번 낮 12시부터 3시경까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왜? 증산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공제가 항공제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틀리죠. 아까 그랬죠. 항공제가 더 빠르자. 5번 침엽수가 하렵수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도가 막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를 놔요. 그렇지만 화렵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터져 있어요. 천공판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길게 이게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화렵수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항공제, 상공제, 그러니까 항공제보다 상공제가 빠르고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빠르고 이렇게 되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빠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중 변화도 심하다. 12시부터 3시까지 빠르고 야간에는 거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 느리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고 쉬었다가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